여기서 하나를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경쟁은 왜 이루어진다? 초과 이윤 때문에. 경쟁의 결과 뭐는 소멸된다? 초과 이윤은 소멸된다. 그래서 경쟁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초과 이윤이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예요. 그럼 이제까지 공부를 안 했어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해당 지역을 주거 전형적으로 묶었어요. 규제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니까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돼서 해당 지역 내의 쾌적성이 올라갔어요. 그럼 원래는 그 지역의 주택의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신축이 많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과도하게 주택이 지어짐에 따라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신축을 금지했어요. 동시에. 그러면 그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이제 주택이 지어져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과 유사 지역의 경쟁이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여러분. 경쟁이.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초과 이윤은 소멸되나요? 소멸되지 않나요? 소멸돼요. 경쟁이 뜨면 무조건 초과 이윤 소멸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의 목적지는 똑같은 거고 그 가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 아까 봤어요. 문제가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다 어디에서 찾는다? 불완전한 데서.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하나.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존재함에 따라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만 할당 비효율적에서 찾는데요. 여러분 잠깐만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몰린다가 있어요. 몰린다. 그리고 골고루 나눠준다가 있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준다.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그럼 바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번과 2번 중에 어디겠는지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초과 이윤이 있어요. 최종적인 초과 이윤이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으로 몰리나요? 골고루 나눠주나요? 몰리나요? 이걸 골고루 나눠준다고 대답하실 분 없죠? 다시 최종적인 초과 이윤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초과 이윤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입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든 뭘 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초과 이윤이 없어요. 그럼 몰려요? 몰리지 않아요? 몰리지 않아요. 그럼 골고루 나눠주죠. 이 둘은 반대니까.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걸 일을 할당해 준다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잖아요. 할당이 배분인 거예요. 배분. 그러면 할당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할당을 효율적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10명의 직원한테 일을 몰빵시켜 주는 건가요? 골고루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준다의 유식한 표현이 뭐다? 할당 나눠주는 게 골고루 효율적인 거다? 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의 정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유식한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럼 다시 몰린다는 할당이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로 몰렸으면 할당이 배분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게 할당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우린 결론을 알죠.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또 넘어갔죠? 이거네요. 결론을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냐면 투기는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건가요? 맞죠? 그럼 투기는 몰린다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럼 투기의 원인만 뭐겠네요? 할당이 비효율적인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몰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이유만 어디에서 찾는다? 할당이 비효율적인 데서 찾는 거다. 투기의 원인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당 효율적의 개념은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투기가 없으면. 투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 할당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무조건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돼 있으면 잘 보세요.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돼 있으면 지금 이 강의실 안의 공기는 유용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공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용성이 엄청 크죠?
근데 지금 이 강의실의 공기를 완전하게 공유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공기를 돈 주고 팔 수 없죠. 돈 받고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의 이 공기는 경제적 가치가 제로인가요? 경제적 가치는 빵이지. 그럼 다시 응용시켜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공기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니까 이 공기를 돈 주고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수하는 데 들이는 비용도 빵인 거예요. 그럼 공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초과이윤도 빵인 거예요. 맞나요? 그럼 공기에 몰빵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자,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요. 개발 정보가. 근데 그 개발 정보가 완전하게 공유돼 있대요. 그럼 아무리 유용한 정보에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뭘 못 누리네?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빵이겠죠. 그게 정보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가치를 구할 때 차익으로 계산하죠.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뺀 게 정보 가치잖아요. 계산 문제. 네? 그러니까 정보 가치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두 금액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정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럼 완전한 정보가 공유된 시장은 뭐가 없겠네요? 정보의 차이가 없으니까 정보 가치가 빵이지. 그러니까 그 정보를 돈 주고 안 사죠. 그럼 그 정보 비용을 지불하는 후에 최종적인 초과이 빵이니까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이죠. 맞나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반드시 꼭 할당 효율적인 시장인 거예요. 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완전하니까. 다시 질문. 여러분들의 윤리 개념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투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솔직히 대답 못 하시겠죠? 네. 투기는 나쁘다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기가 완전한 시장에서는 발생할까요? 아니요.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인 거예요. 골고루 나눠주는 시장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을 따지는데 뭘 따져요? 최초를 따져요? 최종적? 최종적. 뭘 지불한 이후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 그래서 골고루 나눠주면 할당이 효율적이다. 몰리면 할당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이게 포인트죠. 정보 가치가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얘기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개발 정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없죠?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면 정보 가치가 있는 거죠. 정보에. 근데 그 정보를 제가 돈 받고 팔겠대요. 근데 그 정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초과이윤이 여러분이 1,000만 원인데 제가 1,000만 원 달래요. 안 사죠. 그게 답인 거예요. 왜? 1,000만 원 지불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할당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없으면 골고루 나눠지는 거잖아요.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불안정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죠? 정보 가치가 있는데 그 정보 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케 하면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 빵 된다? 금액 대입시켜 볼게요. 정보 가치가 1억이에요. 정보 비용이 1억이면 1억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 빵?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투기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만 같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라고 죽어라고 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예전에 영화에 불안당이 있었죠? 설경구 씨 나오고 영화를 안 보시나 봐요. 네, 그래서 불안당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기억을 잘 못할 거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지만 남는 건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보가치 계산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낼 때 여기 잠깐만 미래가치를 1년 뒤, 2년 뒤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뭘 연습을 하냐면 이거예요. 개발이 되면 현재 개발이 되나요? 이 문제 주면 보통 개발되면 1년 뒤에 얼마일 것이다. 개발되지 않으면 1년 뒤에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재 판단하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을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죠. 투자론도 그렇고
전부 다다. 그러면 할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요구해야죠. 뭐를? 요구해야죠. 뭐를? 요구.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요구를 대답을 안 한다? 요구 수익률을 달라고 해야죠. 근데 사실은 요구 수익률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달라고 하지만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자인 내가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할인율을 줘야지만 우리가 할인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봤더니 보통은 자 잠깐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제까지 시험에 잘 나왔던 금액들을 보면 1억 1,000만 원 아주 잘 나와요. 이거 왜 잘 나올까요? 네? 1억의 10%가 1,000만 원이죠. 5,500만 원 아주 잘 나오죠? 왜 잘 나오죠? 5천의 10%가 500이죠. 이게 안 보이면 정말 안 돼요. 그럼 630만 원도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600의 10%는 60이죠. 그것의 반이 30이죠. 그럼 얘는 보나마나 할인율이 5%예요. 그래서 D를 띄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또 재수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되는데 우리는 전자계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쳐요? 쳐야죠, 당연히. 그럼 할인율을 5%로 주면 얘가 105% 된 금액이란 얘기니까. 원래 금액에서. 그럼 얘를 105%로 1.0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얘가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600이라고 찍혀요. 속삭이는 거죠, 사랑스럽게. 그럼 525는 뭘까요? 이제 느낌 받았어야 되는데? 500의 10%가 50이잖아요. 그래서 반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지금은 1년 뒤인가요? 2년 뒤인가요? 2년 뒤예요. 11 곱하기 11은? 그렇습니다. 11 곱하기 11은 121이죠. 1.21?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여기까지 끝나요. 기본이. 그래서 뻑하면 1억 2,100만 원이 나오죠. 예. 그래서 2억 4,200만 원이 나오죠. 3억? 그럼 뭐가 나올까요? 6,300만 원이 나오겠죠. 얘들이 다 2년 뒤 금액일 겁니다. 100%. 100%. 단언컨대. 그럼 얘를 1.21로 나누면 D만 띄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얘 2년 뒤 미래 가치가 1억 2,10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할인할 때 솔직히 이렇게 방법을 배워도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이건 저만 하는 거예요, 저만. 이걸 보면서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고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문제 풀 때 딱 받아드는 순간 1억 2,100만 원을 보는 순간 할인율 줬을 거 아니에요. 2년 뒤라고 줬으면 얘는 1.1, 110%에 두 번 된 금액이란 얘기죠, 얘가. 그럼 1.1에 2승으로 나눈다? 1.1이 제곱이 1.21이라는 것만 알고 나눠주시란 얘기예요. 그럼 나눠보면 쟤는 얼마고? 1억. 친절하게 계산 다 해놨죠? 1억. 그럼 6,050만 원 6050 나누기 1.21 하면 딱 튀어나와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현재 가치로 고쳤네요?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이 있죠. 지금 개발될 확률이 얼마래요? 80%? 이게 가중평균? 확률 곱하는 게 가중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한 반에서 수학 점수를 평균 낼 때, 자, 우린 수학을 안 보니까 개론 점수를 평균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반에.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 반이에요. 한 반. 멘토링 반. 그래서 개론 시험을 보셨는데 누군가는 100점을 맞았고 저는 개론을 보면 100점을 맞아요. 또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론 100점을 받았고 누군가는 20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있어요. 많이 헷갈릴수록 공부가 됐을수록 점수는 떨어져요. 오히려 공부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찍잖아요. 40점 이상 받아요. 진짜라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두 개의 미궁에 빠지는 거죠. 항상 남는 게 몇 개가 남아요? 보기 중에 두 개가 남고 내가 찍은 건 정답이 아니고. 항상. 그래서 한번 바꿔봤더니 또 정답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죠? 응.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반평균을 낼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점수에 가중치를 실어줄 필요가 있나요? 얘는 의미가 있으니까 더 높게 평가할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한 명 한 명이 다 균등하죠. 그래서 싸그리 다 더해서 그 명수로 나누죠. 이게 무슨 평균? 산술 평균이에요. 이 개념이. 그런데 잠깐 이쪽 보세요. 지금 이 금액 1억, 이게 5천만 원이죠. 근데 1억으로 실현될 확률이 80%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하에서 가치를 매길 때 얘 그냥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서 1억 5천 나누기 2, 7,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어디에다 무게를 실어줘야 돼요? 가중평균이 더할 가짜의 무게 중자예요. 무게를 더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얘 80%의 무게를 실어줘야죠. 얘는 20%의 무게만 실어주는 거고 전체 중에. 그래서 0.8 곱해서 8천, 5천에 0.2 곱해서 1,000만 원. 둘을 더하면 9천. 이 9천만 원이 할인율 얼마일 때? 저기 써져 있는데 10%일 때 2년 뒤 금액이 1억 2,100만 원, 6,050만 원일 때 개발될 확률이 80% 하에서의 불확실성, 확실성? 이걸 보면서 80%라는 확실성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100%일 때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죠. 그러니까 질문,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 보세요.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개발됐을 때의 가치와 개발되지 않았을 때의 가치의 산술 평균치로 구한다. 여기서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 다 가중평균이에요. 다 무슨 평균? 가중평균.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할 때 구하는 방식에 따라 비교하여 준한 가격, 비준 가격, 비용들 쌓아서 계산한 가격, 적산가액. 저만 기억나면 돼요. 저만. 그리고 수익 방식에 의한 가액, 수익가액. 걔들 구했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근데 얘가 봤더니 비용 방식에 의하는 게 적합해요. 그럼 거기다 더 무게를 실어줘야 되겠죠. 그 가격에 무게를 더 실어줘야 정확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 그때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최종적인 가격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시상가액이죠. 그럼 시상가액의 조정은 무슨 평균에서 구한다? 가중평균. 죽어라고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감정평가에서. 그래서 확률을 곱하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평균하고 있는 거다? 가중평균인 거예요. 기대 수익률 주고 각각의 정상일 때, 호황일 때, 불황일 때 확률 주고 평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 그것도 무슨 평균하는 거다? 가중평균. 다시 각 지역 시장의 부동산 경기 변동치를 가중평균한 것이 전국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수치가 된다. 무슨 평균? 제발 답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뭘까요? 이러는 것 같지만 실은 답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9천 구했네요? 그러면 이때 확실하다면 아까 얼마였죠? 확실히 개발되면 여기에 100% 실어야죠. 여기에 100%. 그럼 1억이죠. 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얼마? 1억. 그럼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지금 9천만 원이니까. 이때 정보 가치는 확실해서 불확실을 뺀 얼마가 되고? 1,000만 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개발 정보를 사람들을 몰라서 보통 사람들은 다 80%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 9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뭘 알아낸 거냐면 확실히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아낸 거야. 그럼 그 사람 혼자만 얼마짜리라고 생각하고 있겠네? 1억. 그럼 그 사람은 그 토지 소유주에게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토지 소유주는 얼마에 팔 거니까? 얼마? 8천? 9천.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러면 9천에 팔 테니까. 난 얼마짜리 토지를? 1억짜리 토지를 나는 정보가 있고 이분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9천만 원의 삶에 따라 얼마만큼의 초과한 이윤을 누릴 수 있다? 1,000만 원. 그럼 그 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다? 1,000만 원이죠. 근데 그 1,000만 원만큼을 뭐로 지불하게 만들면?
그 정보 비용을 지불하는데 입수하는데 드리는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얼마가 됨에 따라? 0이 됨에 따라 몰린다, 몰리지 않는다. 몰리지 않는다. 자, 이제 유식한 표현. 골고루 나눠준다. 할당이 효율적이 된다. 됐나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치사하게 정보 가치는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한다.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다가 생각해낸 MM인데 환불이라고 기억하세요. 확불이잖아요. 확에서 불을 빼는 거지 불에서 확을 빼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환불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진 못하겠죠, 설마.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 거죠. 되셨죠? 네. 그 다음 효율적 시장이 있대요. 그럼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뜨자마자 가치에 반영된 시장.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약하게 반영되는 것, 중간으로 반영되는 것, 강하게 반영되는 것 세 가지로 쪼개들어요. 자, 칠판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부분에 문제로 나올 때 매번 출제자가 함정을 파는 건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성에서는 현재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안 해요? 공부를 잘해서 이걸 다 맞히네요. 그래서 헷갈려 보라고 뭘 집어넣는다? 정상이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정상이윤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누리지 못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지 막.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면 틀리는 거죠. 왜? 뭐는 다 누린다며. 정상이윤 다 누립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이면 되죠? 아, 이 부분은 죽이면 되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죽이자라고 얘기했죠. 이기자가 아니라. 그래서 밤한개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현미 씨? 그래서 과거의 현미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현미만. 그럼 약성은 어디까지 반영돼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보는 세 가지예요. 정보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그럼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돼 있으면 약하다? 반영되는 정도가 약한 거고 다 반영돼 있으면 강한 거고 둘만 반영돼 있으면 중간인 거지. 근데 중간성 이러면 없어 보이니까 준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성에 준한다. 되셨죠? 그럼 약성은 자, 잘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딱 나오는 순간 얘는 어디까지 반영? 과거의 정보 반영? 그럼 과거의 정보는 이미 가치에 반영돼서 소유자가 그 정보를 알아서 몰라서? 알아서 반영해서 올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는 나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주, 부동산 소유주도 그 정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제 과거의 정보 반영됐으니까 초과이윤 못 누리네요.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 누릴 수 있는 시장이 약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는 뭘 누릴 수 없다는 X?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X. 동그라미는 뭘 누릴 수 있다는 동그라미?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이러면 또 잘 맞힐 텐데 이놈의 문제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학계는 굉장히 유식한 학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바꾸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이렇게 바꾸죠. 그럼 얘를 기억하는 방법. 과거의 정보는 이미 산술화, 수치화 돼 있을까요? 이미 다 분석이 끝나서 수치화, 얼마 올라간다, 몇 프로 올라간다 다 분석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들은 다 이미 산술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힘을 줬어요? 술. 그래서 산술화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라 한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제가 선창을 때리면 꼭 그만큼 정확히 따라하세요. 기술적 분석. 절대음감. 기술적 분석. 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술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술술까지 따라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건 다른 분석일 테니까 기본적 분석이겠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표현해 볼 거예요. 칠판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잘만 하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잘이죠. 잘만 하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 X라고 해놨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 누리지 못하지만
현재 정보, 내부 정보,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 걔가 바로 내부 정보, 미래 정보인 거예요. 둘을 가지면 초과이윤 누릴 수 있다. 5? 5예요. 그 어떤 정보로도 정상이윤 누릴 수 있다. 5? 그럼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면 무조건 뭐만 적으라고 얘기했죠, 제가? 과현미. 잘하시고 계세요. 훌륭한 수강생. 과현미를 적어요. 무조건. 빈 공간에. 다 죽여요. 다 반영돼 있죠? 뭘 누리지 못하죠? 초과이윤을.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가요? 뭐에 있어서는 동일하죠? 정보에 관한 한.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유돼서 어떤 정보든지 간에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다 반영돼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보로도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초과이윤 누리는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우리 빼고 다 그래요. 이게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효율적 시장은 약성과 중강성 사이에서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속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이윤 누릴 수 있는 거죠. 현재 정보는 다 반영된 거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미 올라 있죠. 그 중강성이라는 얘기잖아요. 되셨죠? 이 내용. 그러면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까지도 이걸 들어간 다음에 이 부분까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럼 제가 뒤로 붙여놓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정보 가치가 없으면 정보 비용은 발생합니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공유돼서 나도 갖고 있는 걸 돈 주고 사실 거예요? 막 욕심나 죽겠어요? 나도 있는데 남이 갖고 있는 걸 막 뺏고 싶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빨리 넘어가래요, 얘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가치는 발생할 수 없다. OX. X. 왜 X냐면 제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했지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안 했죠. 얘도 효율적 시장이죠. 약성 효율적 시장. 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러면 약성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의 정보 가치 있죠. 지금 본 것처럼. 그럼 현재와 미래의 정보는 돈 주고 사겠네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진다면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죠. 지금 그 얘기라니까. 그런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아예 처음부터 없죠. 완전하게 공유돼 있으니까. 정보가치 빵. 그러니까 정보 비용도 빵인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초과이윤도 없죠. 반드시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겠네. 개념이. 되세요? 네. 뭐 없으면 뭐 없다? 정보 가치가 없으면 정보 비용은 없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는 정보 비용까지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지 않는지에 따라서 몰리는지 몰리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 자, 칠판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을 점검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금 투자안이 4가지가 있대요. A, B, C, D 4개의 투자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떤 한 기회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기회를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한다? 기회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된 비용을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 비용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2개. 은행 이자율은 항상 부동산 투자의 기회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포기한 것 이상은 선택된 것에서 나와야지 제대로 된 선택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기된 것, 유식한 표현 4글자? 그랬더니 포기 비용 이렇게 얘기하시면 포기된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면 기회비용이죠. 그러면 항상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선택되는 내부 수익률이
선택되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적어도 포기된 기회비용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얘가 더 크면 포기된 걸 더 큰 걸 포기했으면 이상한 선택을 한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항상 비교를 해서 선택되는 게 있고 포기되는 게 있으면 포기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 그러면 용용 죽겠지? 라는 암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용 수입인 거죠. 전용 수입이 기회비용이라니까.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네, 침묵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보세요. 자, 봅니다. 돈이 투자자가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대요. 5천만 원. 근데 A, B, C, D를 보니까 하나의 투자는 투자액이 다르네요. 뭐는 투자액이 달라요? D. 그럼 D는 A,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빌려오면 되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조건이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해요. 그럼 얘는 지워놓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A, B, C 중에 뭘 선택하겠다? A. 왜? 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겁니다. 투자 수익이 제일 클 거니까.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나요? A를 선택해야. 그러면 지금 A를 선택함에 따라 지금 D는 아예 처음부터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A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된 것들인가요? 이 둘은? 이 둘이 포기된 것들이죠. D는 왜 포함이 안 되죠? 애시당초에 선택할 수 없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A를 안 했으면 둘 다 할 수 있나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 둘 중 하나만?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했을까요? B. 그러니까 결국 기회비용은 A라는 투자 기회를 선택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선택감에 따라 포기된 것들 중 최선의 것이다, 차선의 것이다? 최선. 그래서 지금 B가 선택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회비용입니까?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나 보세요. 똑같은 B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회비용은 전체 선택 가능한 투자 기회들 중에 차선의 것이다. 두 번째 거 맞죠? 두 번째 거. 아, 첫 번째 게 선택됐을 거니까 얘가. 전체 중에서는 얘가 차선인 거지. 네. 그러면 실제로 800만 원을, 지금 8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지불하나요? 아, 기회비용이면, 비용이면 지출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800만 원 지불하고 A 투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머릿속으로 내가 800을 포기했네?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기회비용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지불된 비용이다, 인식된 비용이다. 인식된 비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됐다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제가 한 가지 개념을 잡아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A가 있어요. A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 얼마냐면 시가가 3억 원이에요. 3억 원. 근데 이 토지가 뭐로 묶였냐면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토지 수용이 결정나서 이제 보상금이 얼마로 책정됐냐면 얘가 시가만큼 시가보다 낮게?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시가보다 높게 낮게? 낮게. 뭐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분 항상 뭔가 대단위로 보상금이 나간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개별로 맞춰서 주면 난리 나요. 왜 나는 조금 주고 왜 나는 많이 주고, 많이 줄 때는 난리 안 나겠죠. 조금 받았다고 아우성 칠 거예요. 가뜩이나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까요? 표준이야.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금의 기준인 거예요. 수용이나 환지가 이루어질 때.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보상금을 주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통 시가에 올해 기준으로 66.5% 정도 반영돼 있대요. 시가 100% 기준으로. 그러면 쫓겨날 때 기분 나쁘겠죠. 기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날 데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때 A가 뭘 했냐면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A가 무상 기증했어요.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상으로 기증했대요. 돈 안 받고 기증했대요. 정부에다가.
미친 거죠. 그래서 여기 기증을 했대요. 기증을. 그러면 얘가 선택됐죠? 얘가 선택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 무상기증의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지금 이게 질문인 거예요. 저의 질문이. 그럼 무상기증 안 했으면 뭐 할 수 있었죠? 자, 시가 3억 받고 이 토지 팔 수 있으면 이 사람 정말 용하다, 용해. 아니, 지금 보상금이 확정된 토지를 누가 3억 주고 사요? 그러니까 보상이 확정된 상태의 토지는 수용이 결정돼서 보상금이 확정됐다면 시가는 선택할 수 없는 것. 이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보상금 2억 5천이면 2억 5천을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무상기증하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 그러니까 무상기증의 기회비용은 뭐가 되는 거다? 보상금액 2억 5천인 거예요. 기회비용의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은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없었던 건 기회비용이 아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개론 수업을 듣는데 만약에 오늘 개론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방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럼. 포기된 게 더 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건 선택할 수 있었던 건데, 예를 들자면. 본인이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억은 기회비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개념이 뭔지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비용이 뭐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헷갈리시냐면 이렇게 나오면 거의 문제를 못 풀어요. 거의 대부분 포기하십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기회비용의 칠판 보세요. 칠판. 자유재는 지금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대가 지불 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 그러면 공기를 지금 우리가 들이마심에 따라 포기하는 게 있나요? 그랬더니 죽을 수 있는 권리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비용이 빵이죠. 그럼 경제재는 돈 주고 사는 재화를 얘기해요. 이 프린팅을 지금 10,000원과 바꾸신 거죠? 그래서 얘도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경제재인 거예요. 그럼 포기한 게 있다? 포기한 게 있죠. 10,000원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항상 플러스예요. 경제재는. 돈 주고 사는 재화는. 이게 포인트. 그 다음 포기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의 것이고 전체 중에서는 차선의 것. 저거 나오면 헷갈릴 것 같아요?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당연히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만 기억해 주시자는 얘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기회비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기회비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4번 때문에. 이자율은 항상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건가요? 잠깐만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아, 여기까지 넘겨놓고. 그러면 수용 결정 시 시가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설명드려보면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커져서 작아져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연습을 시켜드려 볼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이건 정말 쉬워요.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게 문제로 나올 거고 그 결과 부동산 수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게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판단해 보자는 얘기.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됐대요. 제가 원래 이런 꼴을 못 봅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꼴을 못 봐요. 자, 이제 이자율이 상승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럼 이자율이 상승되면 그 결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이미 알고 있죠. 돈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부동산 수요 감소하죠. 근데 중간에 얘가 나오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와 기회비용 둘이죠. 선택되는 것, 포기되는 것.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거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자율은 항상 기회비용? 이자율은 어찌됐건 무조건 기회비용.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 둘이 같은 거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커져서 자, 이제 비교. 이 둘 중에 뭐가 커요? 얘가 커졌잖아요. 그럼 얘를 하겠네? 둘 중에 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겠죠? 네? 다시 하나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풀었을 거예요. 자,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자율이 하락했대요. 하락. 그러면서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래서 전세 수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얘를 맞춰보래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같다? 이자율과 기회비용 같은 거예요. 그럼 기회비용은 하락한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전세금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는 증가하죠. 지금 표정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다 푼 거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탄력성. 아까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너는 봤으나 나의 기억 속에는 없다. 이거죠, 지금.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칠판 잠깐만 보세요. 헷갈려 하시는 내용 중에 뭘 헷갈려 하시냐면, 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공급자는 자신의 총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인하 정책을 펼치기도 하죠. 그래서 뭘 선택할 것이냐, 이게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데, 얘를 헷갈려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저하고 약속하시길 뭐라고 약속하시면 되냐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선창 때리면 후창 때릴 때 후창을 때려주세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그럼 힘이 셀수록 탄력적인 건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에 누가 돈이 많죠? 고소득층. 그럼 고소득층은 힘이 센가요? 네. 힘이 세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 고소득층은 고가인 재화를 사나요, 저가인 재화? 고가. 그러니까 고가일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연결을 그렇게 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럼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을 사요, 중고주택을 사요? 신규주택. 그래서 신규주택일수록, 고가인 재화일수록, 고소득층의 수요일수록 탄력적인 거예요. 한 대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니까, 만약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뜯어내려면 윽박 지르면 돼요? 옥상으로 올라가 그러면 내 거 뺏겨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약한 애면 걔한테 윽박 지르면 뺏어낼 수 있나요? 맞죠?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그럼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애한테 가서 돈 달라고 윽박 지르면 약간 뺏기고 와요, 다 뺏기고 와요? 다 뺏기고 오죠. 그러니까 총수입은 빵이 되겠죠. 그럼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네요. 이해하세요? 네. 그럼 걔한테 가격 인상하면, 윽박 지르면, 공급자가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윽박 지르는 거잖아요, 수요자에게. 돈 더 내놔 그러면서. 그러면 지껏 다 뺏기겠네? 그럼 총수입은 약간 감소한다, 빵이 된다? 빵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나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면 걔한테는 윽박 질러야 돼요, 아양 떨어야 돼요? 아양. 가격 인상이나? 인하를 해야죠. 그래서 돈 깎아줄게 아양을 해서 아양을 떨어서 뜯어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면, 힘이 약한 경우네요. 그럼 걔한테는 윽박 지른다, 아양 떤다? 윽박, 가격 인상, 고가 전략을 통해서 총수입의 증가를 꾀한다. 그게 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가격과 수요량을 곱해서, 수량을 곱해서 총수입이 결정되는데 가격을 올렸더니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되는 경우 있죠. 주어진 변화만큼만 똑같이 반응되는 것. 얘를 뭐라고 하죠? 한 배 변하는 걸 일단은 그래서 단위 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가격을 올려봤자 수요량이 꼭 그만큼 같은 비율로 변한다? 그러면 올라간 길이만큼 내려가니까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이에요.
불변. 그럼 가격을 내려도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럼 올라간 길이만큼 내려갔으니까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이죠. 그래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가격 정책을 펼쳐도 총수입의 변화를 깨할 수 있다 없다? 총수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거죠. 네. 이거 되세요? 아까 봤던 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지금 가격 정책을 설명드렸고, 공급 비용의 증가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합니까? 수요자에게 떠넘깁니까? 떠넘겨요. 그래서 설탕 만드는 회사에서 사탕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가 상승한 건가요? 그럼 그때 뭘 살포시 올려서? 설탕 가격을 살포시 올려서 누구에게 떠넘긴다? 수요자에게 떠넘기나요? 그렇죠. 근데 가격을 올려도 수요자가 소비량을 얼마 못 줄이면 막 올리겠네요. 다 떠넘기죠. 수요자가 힘이 약할수록. 그래서 결국 공급 비용의 증가는 누가 누구에게 떠넘기는 건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건데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달라고 해야 돼요. 저걸 구분하려면.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만나보세요. 칠판 잘 보세요. 공급의 탄력성이 2랍니다, 여러분. 공급의 탄력성이 2래요.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지금 계속 오늘 강의실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서 정답 하나를 맞힌 거예요.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힘을 따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되나요? 제가 만약에 한 팔로 60kg를 만약에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상대적으로 힘이 센 건가요? 모르죠. 20kg를 드는 사람 앞에 가면 상대적으로 힘이 센 거고 100kg를 드는 사람 옆에 가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거다? 둘을 알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이면 얘가 상대적으로 탄력적? 누가 더 많이 부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 얘가 2면 반반 부담. 네. 반반 치킨이 되는 거죠. 얘가 3이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 얘가 무한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힘이 더 약한 거죠. 완전히. 얘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니까. 얘 전액 부담하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뭘 따지는 거예요?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만 따져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의 정가가 똑같아요. 임대인, 양도인 입장에선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이 기본적으로 공급 비용이에요? 공급 비용이 아니에요?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럼 재산세가, 종부세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면 공급 비용이 증가한 거니까 떠넘기고 싶어 한다?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뭐의 상승으로? 가격의 상승. 임대료를 올려서 양도가액을 올려서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게 또 단골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맞춰보세요. 공급 비용이 100원 증가했어요. 100원 상승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이 100원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는 완전 탄력적인 건가요? 완전 비탄력적인 건가요? 다시 질문할 거예요. 공급 비용이 증가했는데 가격을 꼭 그만큼 올린 거죠. 다 누구에게 떠넘겼다? 수요자에게. 가격의 상승으로 상승된 만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니까. 그럼 다 떠넘겼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 공급 비용이 100원만큼 증가했는데 가격이 상승이 빵원이에요. 그럼 하나도 못 떠넘겼네? 가격을 하나도 못 올린 거예요. 그럼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어서 가격 올리면 다 뛰쳐나가니까 못 올린 거죠. 지 혼자 조용히 부담하고 만 거예요. 공급자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됐을 때 양도가액이 중과세 전보다 올라갔다면 양수인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한 것이다. 그러면 O다 X다? 올라간 만큼 부담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양도가액이 전과 동일하다면 그때는 수요가 완전? 지금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됐는데 양도가액을 전혀 못 올렸다면 수요자에게 못 떠넘겼다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경우라니까. 지금 그걸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네. 그 다음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다. 이 부분 아까 했었죠?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인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필요한 재화일수록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택을 소비의 대상으로 봤을 때랑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필요한가요?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없으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죠. 근데 투자를 할 때는 꼭 주택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소비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그러니까 제가 더 비탄력적이죠. 다시 토지는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와 자산으로서의 토지로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면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를 대체할 건 없죠. 자산은 꼭 토지로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니까?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가 더 필요하니까 제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공업용 중에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제일 많은 건 뭐다?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가장 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는 따예요. 혼자 다녀. 상공은 묶여 다니고. 질문. 거미집이로는 어디에 강하게 반응한다? 상공에. 거미집은 턱하니 얼굴에 걸린다? 상공에 친다. 이렇게 기억하면 끝나요. 네. 그래서 니은.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되면 단기에는 공급량 증가가 전체 임대택 수량 증가하죠. 단기에는. 그래서 얘를 단기에 만땅, 장기에 꼴랑 하나 이렇게 외우는 건데 있다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택의 전체 수량이 증가되니까 대체할 것이 더 많아졌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다? 커져서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까지가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장기가 되면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사적 시장에서 꼭 그만큼 감소하죠. 단기의 수요가. 그래서 초과 공급으로 임대료가 하락했는데 그럼 누구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공급자. 사적 시장에 임대인이 삐지겠죠. 삐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량을 줄이고 싶은데 단기에는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죠. 부동산은 공급이. 그래서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는데 벼른 거죠. 뭘 기다린 거다? 때를 기다린 거죠. 장기가 되면 다른 용도로 전환 공급시켜버린다? 그 말이 임대차의 공급을 줄여버리는 거죠. 꼭 얼만큼 줄여요? 공적 시장에 공급된 만큼. 10이 공급됐으면 10이 줄었을 테니까 10만큼 줄여버린 거죠. 그럼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는 없어지니까 대체할 것이 많아진 효과 없어지고 수요의 탄력성 커진 효과 없으니까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없다? 없어져요. 싸그리다 사라져요. 싸그리다.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12번. 어려운 건 다 넘어갔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투자로는 정말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아까 거의 대부분 설명했으니까. 자, 7번. 12번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무엇 하는 기능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기능이에요. 자연스럽지 못하면 걔는 특성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가격 창조하는 기능 자연스럽나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뭐다?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용 결정하는 기능 자연스럽네요.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공간 및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정보 제공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정보의 비공개성 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그럼 다 외워야 돼요.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걔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하는 기능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은 특성인 거죠. 네.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분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안경 안에 들어있는 게 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3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이 경기가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주택 건축 경기를 얘기합니다. 뭘 의미한다? 주택 건축 경기예요. 그래서 건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칠판 보실까요? 주상공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만을 얘기하는 게 이게 협의. 상공까지 포함시키면 광의.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택지 분양 실적까지 따지면 그게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서 주된 경기는 뭐다? 주택 건축 경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했을 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걔는 뭘 의미한다? 주택 건축 경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겠네요. 우리 나중에 부동산 문제 측정 지표 공부하듯이. 그러면 얘 건축 경기니까 당연히 건축량이 많으면 건축 경기는 좋은 거죠. 건축량이 제일 중요한 중요 지표고, 측정 지표. 두 번째, 건축량이 증가하면 가격 변하나요? 맞죠? 그 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건축량이 많아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3대 측정 지표가 저 세 가지인 거죠. 이 세 가지.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그런데 중요한 건 조심하실 건 어떤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꼭? 아니죠.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겠네요.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걔는 X. 또 하나, 건축량은 중요하니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을 가지고 이게 선행하는 지표인지 동행하는 지표인지 후행하는 지표인지를 섞어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헷갈리지 말고 찾아야 되는데 저를 보실까요? 잠깐만. 간만에 또 눈을 이제 마주치게 되네요. 기본은 여러분 착공하고 먼저 착공하고 허가 받나요? 허가 받고 착공했다가 완공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렬로 쭉 가는 걸 보면 누군가는 앞에서 가고 누군가는 같이 가고 누군가는 뒤에서 따라가나요? 선행, 동행, 후행하죠. 그대로 마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낸다니까 문제를. 그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동행지표가 거의 대부분 없고 다 선행지표인데 동행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걸 기억해 주시는데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짓는 그 순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경기가 좋은 건가요? 그래서 거래되는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예요. 얘는 동행지표예요. 둘은. 그럼 거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어떻게 알죠? 취득세, 등록세, 납부실적 보면 알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 각 국면별로 중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 중시인지 매수인 중시인지 계속 헷갈리게 문제 내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매번 맞히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매번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자, 조사할 거예요. 난 매번 맞춘다. 매번 틀린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안 헷갈리시는 방법. 저만 보고 역시 대답해 보세요. 회복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나요? 하락하나요? 회복. 상승. 이걸 하락한다고 대답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강의실 안에는 없는 거죠. 그럼 회복시장 가격 상승이네요? 가격 상승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이겠네요? 그럼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누가 힘이 셀까요? 이건 패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면 반대편 공급자가 힘이 세죠. 매도인 중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회복시장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요? 아까 올라간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고 있네요? 맞나요? 그럼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하한가예요? 상한가예요? 하한가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바꿉니다. 후퇴 시장은 연습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집에 가서 또 다시 공부하지 마세요. 후퇴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나요? 네. 후퇴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는 제가 알기로 가격이 상승할 텐데 초과 공급이겠죠.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팔겠다는 사람만 득실득실한 시장이란 얘기예요. 후퇴 시장은. 되셨죠? 그러면 초과 공급끼리 경쟁하면 누가 힘이 세다? 수요자. 매수자 중시 경향이 나타나겠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갈 테니까.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죠? 상한가죠? 그려보면 돼요, 그냥. 이걸 그냥 외우지 마세요, 제발. 저는 이걸 안 외웠어요. 근데 문제를 잘 풀어요. 또 재수 없죠. 항상 제가 개론 선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함정을 파면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기존의 가격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거래 가격 신뢰할 수 없죠. 그럼 걔를 기준가로 책정해놓고 거래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얘는 도심지의 목조원 점포, 적정 규모의 주택, 불황의 강한 국면의 시장. 그럼 가격의 상승 하락폭이 거의 없는 시장이에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 안정시장. 그럼 이때의 기준 가격이 만약에 5억이었으면 그 5억에서 별로 크게 변하지 않겠죠. 그럼 얘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된다? 무슨 시장에서는? 안정시장. 기본적으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주기적 변동과 비주기적 변동 따지기 전에 주거용과 상공은 역순환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모든 투자분의 수익률이 높은 걸 의미합니다. 모든 투자분의 수익률이 높은 게 일반 경기가 호황인 거예요. 그러면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익성 부동산일까요? 비수익성 부동산?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멈춰 서는 거예요. 왜? 주택 갖고 하도 이익을 많이 누려봤으니까. 주택은 기본적으로 비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다른 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주택에 투자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는 상대적으로 나빠져요. 나중에 돈 벌어서 후에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일반 경기와 주택 건축 경기는 역순환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물건 잘 팔리나요? 네. 그럼 물건 팔기 위한 상업용 건물 수요 증가하겠네요? 네. 그럼 상업용 건물 많이 지을 거고 물건 만들기 위한 공업용 건물도 수요가 증가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상공의 건축 경기는 좋아지는 거예요. 일반 경기와 상공은 그래서 동시순환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택과 상공은 역순환인 거죠. 둘은. 누구는 계속 왕따? 주택은 계속 왕따예요. 왕따. 그래서 한계지도 주거용과 상공 중에 뭐가 더 멀죠? 술 마시고 내릴 곳에서 못 내리면 멀리 간다? 주거용이 더 먼 거예요. 네? 왕따예요. 왕따. 그 다음 이제 9번에 비주기적 변동에 계절적 변동, 중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작위적 변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나요? 전 정말 친해질 겁니다.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은.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뽑으니까? 무작위적으로 뽑으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진 홍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하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서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지진이 확 일어나서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면 다시 다 짓겠죠. 부동산 경기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변화를 예측하실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법률이 바뀔 줄 알았습니까? 잘 몰랐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책 변화는 대표적인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제 함정을 파냐면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변동이 있어요. 그럼 무슨 변동일까요? 계절에 한 번씩? 계절적 변동이겠죠. 계절 밥상이 생각나네요. 자, 그러면 이게 계절적 변동. 그러면 몇 월 이렇게 나오면 뭐가 딱 땡기죠? 계절적이 땡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1월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져서 경기가 변동되는 건
계절적 변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X, 정책이죠, 정책. 그러니까 뭐다? 무작위적 변동이에요. 얘 또 넘어간대요. 이제 알았어요. 얘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가는 버릇이 있네요.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선분양제도. 선분양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향시장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급자가 더 힘이 센 상향시장에 기억하는 방법 시옷시옷 이렇게 끝내버리세요. 선분양은 언제 적합하다? 하향에 상향에? 예? 상향, 시옷시옷 이렇게 기억하라.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론적 근거가 뭔가요? 시옷시옷이라니까요. 시옷시옷. 그 다음 11번 조세정가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국면을 찾아보래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면 조세정가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수요자가 제일 힘이 센 시장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수요자가 힘이 제일 센 시장은 초과 공급이 많은 시장이겠네요.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시장. 그러니까 무슨 시장? 하향 시장이겠네. 되셨죠? 그 다음 가격 상승 국면과 지속적인 가격 상승 국면은 다른 거예요. 이게 나오면 정말 출제자가 부부싸움을 크게 대판하고 문제를 내놓고 한 거예요. 안 웃으시네요.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래서 오늘 저하고 유머 코드가 굉장히 다르신 분들만 오셨나 봅니다. 근데 이게 집에 아마 돌아가실 때 생각나서 웃으실 거예요. 보통 그래요. 자, 그러면 괜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잘 보세요. 저점이 있고 정점을 때리고 급격히 후퇴해서 떨어진대요. 이렇게 떨어져. 얘가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시장, 올라간다 그래서 상향시장, 정점을 때리고 후퇴한다 그래서 후퇴시장, 얘가 밑바닥으로 처박힌다 그래서 다시 하향시장이죠. 그렇나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보세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5죠, 5죠. 회복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옵니다. 왜? 얘 때문에. 그렇겠죠? 다시 이제 질문 바꿀 거예요. 상향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X죠? 왜? 정점 찍고 떨어질 거니까. 이해가 다 되시나요? 다르죠. 그 다음, 얘 정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좌우가 포개지나요? 포개지지 않나요? 안 포개져요. 포개지지만 정확하게 대칭으로 포개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경사 비대칭 구조라고 하죠. 기억하는 방법. 산을 올라갈 때는 오래 걸리나요? 잘 보세요. 오래 걸리죠. 회복은 서서히 진행되죠. 근데 산에서 빨리 내려오는 방법 있죠. 굴러 떨어지면 되죠. 그래서 후퇴는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측으로 경사가 진 비대칭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거미줄 이론은 밥 먹고 해야 되겠네요.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괜한 드립을 오늘 많이 내리고 있네요. 식사하시고 우리 제가 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84문제 있는 거 다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리는데 그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선별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아주 쉬운 거는 답을 딱딱딱 말씀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많이 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거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 부분 할 거고 식사하고 돌아오시면 이 뒷부분의 진도를 다 끝마칠 거예요. 얘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럴 계획이었어요. 저는 계획이 있는 남자입니다. 네. 식사하시고 3시 10분까지 회귀하세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집에 가면 후회합니다. 왜? 이 뒤에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랬더니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네. 하여튼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네.